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한 가지 진실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부터 할머니는 제 곁에 계셨고, 할머니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항상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아버지는 회사 일로 집에 계신 날이 드물었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제 머리를 빗겨주시며 학교에 보내셨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오시자마자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복도에서였고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수치심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차 뒷좌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곧바로 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고 할머니는 제가 잠들 때까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는 세상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대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를 메워주시는 분은 언제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어머니도 윤정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1년 후 아버지께서 새로운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설안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설안은 제게 낯선 기운을 풍겼습니다. 할머니도 설안을 경계하셨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설안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학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새엄마를 연기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가셨고 집에는 할머니와 설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설안이 소파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문제집에 집중했습니다. 윤정아. 설안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설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안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넌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 설안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 집 친딸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입양된 아이야.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서 낳은 애도 아니고 그냥 돈 주고 데려온 애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할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오셨고 설안을 노려보셨습니다. 설안 씨, 당장 입 다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설안은 할머니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일까? 제 친부모는 어디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할머니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이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께 진실을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면 차마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 없이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셨고 성적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윤정아, 좀 쉬어야지. 건강이 먼저야.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설안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설아는 그 이후로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 밥그릇만 내놓지 않거나 할머니께 드릴 약을 일부러 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셨다며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었고 설령 집에 오셔도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할머니께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윤정아, 이건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할머니께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팔찌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할머니도 몰라. 하지만 이건 내 친엄마가 너한테 준 거라는 건 확실해. 할머니의 말에 저는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정체성으로 가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할머니가 내 진짜 엄마를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 할머니는 끝까지 내 편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팔찌를 목에 걸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안개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수능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했고 부산대, 의대를 일지망으로 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성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자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정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급히 가봐야겠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설안이 서 있었습니다. 설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회의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저렇게 무력하게 누워 계시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설안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설안은 병원비 걱정부터 했고 회사 일은 어쩌나 하며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돈 걱정을 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설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도 거의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점점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장기간 혼수 상태가 계속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윤정이에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가 의대 갈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딸이 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머릿속이 멍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부산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윤정이 정말 대단해. 할머니의 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아버지와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설아는 제 합격 소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설아니 제게 품고 있는 적대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가정 내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왜 저는 항상 외로움을 느낄까? 할머니만이 제 편이었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입학식을 일주일 앞둔 3월 초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할머니와 설아니 서 있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분들 곁에 계셔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의대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제가 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제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열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과 친척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몸은 너무 지쳤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셨고 저는 할머니가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과 의대 입학식 날짜가 겹쳤습니다. 입학식은 오전 10시였고 발인은 오후 1시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게 입학식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입학식은 나중에 또 있지만 아버지와의 이별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설안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저 노인네 아들이 죽었어. 이제 재산은 내 거야. 설안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애는 어차피 입양된 애니까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노인네만 잘 구슬리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설안의 진짜 속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설안은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죽음조차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았고 할머니도 설안의 통화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할머니,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일시적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설안을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할머니를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도, 설안의 배신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가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본과 공부가 시작되면 기숙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할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매주 집에 가서 할머니를 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전화하면 집사 아줌마가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정말 편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주말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할머니께서 가꾸시던 화분들이 시들어 있었고 할머니 특유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방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방이 골프 연습실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가구들도 할머니 옷들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골프 연습 매트와 클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설안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설안은 놀란 척도 하지 않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설안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편히 쉬고 계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요양병원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이요? 제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넌 그냥 공부나 하면 돼.
노인은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까. 저는 설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당장 말씀하세요. 설아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 나도 어디 병원인지 정확히 몰라. 집사한테 물어봐. 저는 집사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집사 아줌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사 아줌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집사 아줌마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마님이 할머니를 외딴 요양병원으로 보냈는데 나도 정확한 주소는 몰라. 저는 집사 아줌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집사 아줌마, 제발요. 할머니 계신 곳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요. 집사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찾아볼게. 집사 아줌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메모지를 꺼내왔습니다. 여기야. 하지만 조심해. 마님이 알면 나도 쫓겨날 거야.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부산 외곽의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을 오르자 낡은 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곳이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너무 낡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할머니를 혼자 두다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할머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3층 구석방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안에 할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윤정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윤정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우리 윤정이 왔구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제게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막지 못했어.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저분은 지영이라고 해. 지영이라는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여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컸니? 여자의 말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지영이는 내 친엄마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라고요. 저는 지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정말 미안해.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친엄마라니. 저를 버린 사람이라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였어.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지영은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윤정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정이에게 심장질환이 있었고 수술비가 수억이 필요했습니다. 지영은 돈이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살리는 조건으로 입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받으셨습니다. 윤정이 아버지가 지영을 만났을 때 이미 윤정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 우리 가족이 윤정이를 데려와 수술을 시켰고 윤정이는 건강하게 자랐지. 하지만 지영은 윤정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지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윤정이를 찾아왔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지영과 연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지영의 희생 때문이었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영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지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지켜봤어. 할머니께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내 소식도 전해주셨어.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의대에 합격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는 설아니 할머니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이곳에 왔어. 할머니를 돌봐주고 할머니 곁을 지켜줬지. 그 말에 저는 지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와 지영, 두 사람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셨고, 지영은 저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지영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생이었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혼자 저를 낳았고 병원에서 저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3억이 넘었고 지영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영은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건은 아이의 수술비를 대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저를 키우고 싶었지만 저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영은 결국 입양 서류에 서명했고, 저는 할머니,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보낸 그날, 엄마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볼 수 없어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 지영은 그 후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되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 지영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영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영에게 제 사진을 보내주었고 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영은 멀리서나마 제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한이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지영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외로워하실까봐 매일 병원을 찾았고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지영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은인이야. 할머니가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양된 아이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진짜 손녀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는 엄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둘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윤정이한테 2명의 엄마가 생겼네. 할머니도 기뻐. 저는 할머니와 엄마 2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설한이었습니다. 설한은 할머니를 이곳에 가둬두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한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할머니를 모시고 설한을 내보내야 해.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한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도록 변호사와 상담했고, 설한이 할머니를 학대한 증거도 모았어. 이제 우리가 집을 되찾을 차례야. 며칠 후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 엄마와 할머니가 계셨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설한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설한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설한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한 씨,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설한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저는 고인의 배우자였으니까요. 설한의 말에 엄마 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였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배우자가 고인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요양병원에 가둔 건 명백한 범죄예요. 엄마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할머니를 학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요양병원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게다가 설한 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설한 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에요. 설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설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면 고소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계속 버티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경찰도 이미 연락했고 곧 도착할 거예요. 설아는 잠시 우리를 노려보더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아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구나.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엄마도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있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지영아.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 음식을 덜어드렸고 저는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의사 되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엄마 지영도 윤정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윤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할머니, 저를 살리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한 엄마,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 우리 셋은 서로에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와 엄마가 있는 한 저는 무섭지 않다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세 사람의 집.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다시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지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를 돌보며 지냅니다. 저는 의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주말마다 집에 가서 두 분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세 사람이 함께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엄마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는 엄마이고 할머니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다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정이 사랑해. 엄마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엄마도 사랑해.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엄마. 그 말에 두 분 모두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곁에 남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